내수 중심의 유통사업은 이미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것일까요? 정용진 회장은 리플렉션 AI와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데이터 센터 가운데서 최대급으로 평가되는 규모입니다. 유통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데이터 센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 아이돌의 데뷔가 재계와 연예계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혼성그룹인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였습니다. 연예계의 시선은 당연하다고 해도 왜 재계까지 들썩였을까요? 그 중심에는 멤버인 애니, 본명 문서윤 씨가 있었습니다. 애니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조카로 주목을 받았죠. 정용진 회장도 남다른 소통 시도로 시선을 끌었던 만큼 아이돌인 조카와 끼의 교집합도 관전 포인트였죠. 데뷔곡인 페이머스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분명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틀에 가두면 깨고 나오겠다. 마침 조카 애니가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삼촌의 성향과도 닮아있는 가사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뿌리, 범삼성가의 장손 계열이라는 화려한 배경, 그 속에서 유통 1번지라는 견고한 틀을 물려받았지만 정용진 회장은 그 안전한 성벽 안에만 머물기는 거부해왔습니다. 신세계의 AI 사업 도전기도 틀 깨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유통의 정의를 부수고 데이터와 플랫폼이 지배하는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경영자.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스스로의 틀을 깨부수며 영역을 확장해온 정용진 회장이 그리는 멋진 신세계 깊이 들여다보시죠. 저는 더벨SR 본부 허인혜입니다. 1968년생인 정용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외손자이자 이명희 총괄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거쳐서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1995년에 신세계에 입성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삼성물산 경영지원실에서도 잠시 일했어요. 당시 신세계그룹의 주력 이미지는 당연히 화려하고 세련된 백화점이었죠. 정용진 회장은 1997년 신세계백화점의 기획조정실 그룹 총괄 상무로 진급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영 수업이 시작된 거죠. 그가 경영에 참여한 직후의 보도를 보면 이마트를 앞세워서 신세계그룹이 새로운 유통강자로 등극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가 경영 일선에 뛰어든 때와 이마트의 태동기가 비슷한데요. 이마트는 1993년 창동점에서 첫 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의 탄생 자체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이마트를 키우는 역할을 맡았죠. 신세계가 프리미엄 소비의 상징이었다면 정용진 회장은 그 안에서 대중적 소비의 규모와 효율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이마트의 확장은 그가 단순한 금수저 후계자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실무형 경영자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파는 것이라 하죠. 이처럼 틀을 깨는 시도가 늘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경영 행보에는 유독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깊게 투영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들여왔던 영국의 헬스앤뷰티 스토어 부츠는 올리브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엔 철수 수순을 밟았죠. 일본의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해서 야심차게 선보였던 삐에로 쇼핑 역시 재미면에서는 쏠쏠했지만 쏠쏠한 매출을 남기지는 못한 채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전자제품 매니아들의 놀이터를 표방했던 가전 전문점 일렉트로마트는 그 기세가 꺾였고요.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지향했던 PK마켓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소주계의 테슬라를 꿈꾸며 인수했던 제주소주 푸른밤은 수백억 원의 손실만 남긴 채 4년 만에 매각됐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틀깨기는 왜 이토록 잦은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철저한 시장 분석보다 경영자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또 취향에 의존한 진출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신이 보고 또 즐거운 것을 사업화했지만 그것이 대중적인 보편적 소비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은 고스란히 신세계의 몫이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별명 중 하나는 용진이 형입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대표나 회장님들이 종종 있어요. 공통점은 사람들이 콘텐츠든 소통이든 어느 부분에서라도 친근함을 느꼈다는 거죠. 정용진 회장은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정용진 회장을 다른 재벌 총수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해 준 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총수들처럼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직접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고 또 취향을 드러내고 제품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YJ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죠.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도 불거졌고 또 오너 리스크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요. 유통업계의 수장으로서 트렌드에 밟고 또 대중과의 접점을 놓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유통가의 유행이나 플랫폼의 변화에도 대처가 빨랐죠.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최전선에서 만나는 유통의 속도는 더 빠르죠. 온라인 쇼핑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의 대전환은 이마트와 신세계처럼 대면 채널을 전면에 내세운 유통 플랫폼에게는 허들이 됐습니다. 쇼핑의 방식은 여러 방면으로 달라져야 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공간의 정의를 쇼핑몰에서 복합 문화체험지로 바꾸는 것은 그의 신사업 행보를 보면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스타필드는 이런 철학이 응축된 결과물이죠. 정용진 회장이 유통의 경쟁 상대로 야구장이나 테마파크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1년에 SSG 랜더스 인수도 비슷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하나의 체류와 여행 또 문화로 확장한 셈이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핵심 사업 전체를 상쇄할 수는 없죠. 이마트와 신세계의 새로운 도약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마트는 2023년 연결 기준 469억 원의 영업 손실로 첫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471억 원 흑전환 후에 지난해 말에는 3,225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늘렸습니다. 올해 말 시장의 컨센서스는 5,722억 원으로 한 번 더 껑충 뛰었죠. 다만 지마켓과 쓱닷컴 등 온라인 자회사는 여전히 부담 요소입니다. 또 신세계의 영업이익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4년에는 4,770억 원, 지난해에는 4,800억 원으로 비등했죠. 연쇄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유통사업은 이미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현 지마켓의 지분 80%를 약 3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였습니다. 당시의 이 거래는 SSG닷컴의 약한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온라인 생태계에서 쿠팡과 네이버를 추격하기 위한 승부수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마켓이 딱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적자 행진 중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외의 선례도 답이 되겠죠.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아마존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확보했습니다. AWS는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캐시카우로 평가가 됩니다. 지난해 매출의 17%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이익의 기여도는 더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35%에 달합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것일까요? 최근 정용진 회장 은 리플렉션 AI와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데이터 센터 가운데 최대급으로 평가되는 규모입니다. 그룹은 이를 유통과 AI를 연결하는 기반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유통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축 찾기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비 둔화와 온라인 경쟁 심화 속에서 정 회장이 찾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점포가 아니라 유통 바깥에서 반복 가능한 수익원을 새로 만들어낼 엔진일지도 모릅니다. 올데프가 틀을 깨는 게 용납됐던 건 어쩌면 먼저 나쁜 아이는 아니다 라는 선언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기업인으로서 나쁜 경영자가 되지 않는 법, 늘 숫자로 증명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파괴는 이마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면서 유통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또 어떤 파괴는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과 실패한 실험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용진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유통을 넘어서 데이터와 AI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빅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으로 세상을 물들이려 했던 용진이 형은 AI로 새로운 신세계를 열 수 있을까요? 틀을 깨부수고 나온 그가 마주할 새로운 신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저희 더벨이 한 발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플앤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